저기요,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 옛말, 아직도 믿고 계세요? 저는요, 그 말을 이제 안 믿습니다. 아니, 못 믿어요. 왜냐고요? 제가 직접 겪어봤거든요. 춥고 배고픈 밑바닥 인생을 온몸으로 살아보니까 피보다 진한 건 돈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그 따뜻한 이름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가난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단순히 돈 좀 벌었다고 큰 소리치는 그런 흔한 졸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30년 전 제가 땡전 한 푼 없다고 쓰레기도 아닌 쓰레기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그때, 저한테 그렇게 했던 친오빠가 말이죠. 30년이 지난 오늘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개처럼 지저댄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제대로 들으셨어요. 말 그대로 개처럼 짖었어요.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없고 혈육의 정이고 뭐고 다 개나 져버리는 거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가슴 답답한 고구마 드라마는 이제 그만 보세요. 오늘 제 이야기는요, 여러분 속이 꽉 막혀 있으면 그걸 뻥 뚫어드릴 겁니다. 제 인생을 걸고 버린 피의 복수국이자 처절한 생존기거든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자, 시계를 1995년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그 지독하게 가난하고 시리던 겨울, 제 나이 겨우 23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제 인생은 이미 시들고 말라비틀어져 있었어요. 남들은 그때 어땠냐면요. 호텔이다 회관이다 하면서 화려한 예식장에서 하얀 드레스 입고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요. 짐짝처럼 용달차 뒤에 실려서 시집을 갔어요. 서울 변두리, 연탄가스 냄새가 코를 찔러대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친정집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 꽤 잘 살았죠.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도 있고 건물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 뭐하러 있어요. 그 모든 게 오로지 장남인 영호 오빠만을 위한 거였으니까. 딸인 저는요. 그냥 밥이나 축내는 식충이었고 출가 외인이라면서 빨리빨리 치워버려야 할 짐덩어리 취급받았습니다. 말이 딸이지 집안에서 투명인간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남자, 지금의 제 남편 철수 씨는요. 고아 출신이었어요. 가진 거라곤 튼튼한 몸뚱이 하나뿐인 소위 말하는 흙수저 중에서도 바닥을 기는 흙수저였죠.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이 좋았어요. 적어도 그 사람은 저를 무시하지 않았거든요. 저를 사람 취급해줬어요. 결혼식 날이요? 아니, 식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날 말이에요. 친정오빠 영호가 제게 했던 말을요. 저는 죽을 때까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객들이 다 듣는 앞에서요. 오빠가 낡은 양복을 빌려 입은 제 남편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김철수, 너 내 동생 데려가는 거 평생 고맙게 생각해라. 우리 집 살뚝 축내는 거 아까웠는데 네가 아주 잘 치워줬어. 대신 너희들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라. 재수 없으니까. 우리 집 격떨어지게 너 같은 거지들 얼씬거리는 거 딱 질색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요. 가슴에 대못이 하나 박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오빠가, 피를 나는 오빠가 동생한테 할 말입니까? 그 옆에 있던 새언니, 미자 언니는 한술 더 떴어요. 명품백을 고쳐매면서 코웃음을 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가씨, 주제 파악하고 살아요. 괜히 친정에 손 벌릴 생각 말고. 우리 그이 사업하느라 바쁜 사람이야.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짓밟을 수가 있나요? 같은 여자가, 시집 온 여자가 시집 가는 여자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남편 철수 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피가 나도록 깨물었더니 입안에 비릿한 피맛이 쫙 퍼지더라고요. 그 피를 꿀꺽 삼키면서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소리가 뭔지 아세요? 겨울바람 소리? 아니요. 바로 내 등 뒤에서 들리는 나를 향한 가족들의 비웃음 소리입니다. 식장을 도망치듯 빠져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 발자국도 떼기가 힘들더라고요. 하늘은 야속하게도 눈이 시릴 만큼 파란데 제 눈앞은 캄캄한 절벽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내 남편의 어깨가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이 넓은 우주에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구나. 우리는 철저하게 혼자구나.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데 눈물조차 안 났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서러우면 눈물도 말라버리거든요. 남편이 제 손을 슬그머니 잡는데 그 거칠고 투박한 손에 온기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다짐했어요. 그래, 너희들이 우릴 쓰레기 취급했냐? 두고 봐라. 내가 보란 듯이 악착같이 살아서 이 모욕을 갚아주리라.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독사가 한 마리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앉아서 점점 멀어지는 친정집 2층 양옥을 바라봤어요. 그때 제가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 발로 젖은 문턱을 밟지 않겠다. 굶어 죽어 귀신이 되더라도 저 인간들 앞에는 나타나지 않겠다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차라리 고아인 남편이 더 나았구나. 적어도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는 않았으니까. 우리 신혼살림은요, 그냥 처참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가파른 언덕 꼭대기, 그것도 지상도 아니고 지하로 내려가는 단칸방이었어요. 햇빛이 한 줌도 안 들어와서 대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했고요. 거기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았어요. 보증금 300에 월세 15만 원. 그 돈도 없어서 남편이 막노동판에서 가부를 받아다가 겨우겨우 마련한 방이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요, 방바닥에서 물이 솟아올라요. 막 물이 콸콸 올라오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벽지에 검은 곰팡이가 활짝활짝 피어나서 마치 무슨 그림처럼 번져갔어요. 화장실은 밖에 있는 재래식이었는데 밤마다 취액들이 휘청거리면서 화장실 문짝을 걷어차는 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은 새벽 4시면 인력사무소로 나갔어요. 일감을 받으려고요. 저는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고 팔을 다듬었습니다. 고무장갑 살 돈이 아까워서요. 맨손으로 독한 세제를 만지다 보니까 제 손이요. 스물센 아가씨 손이 아니었어요. 칠순 노인네 손처럼 갈라지고 터져서 늘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손등을 보면 군데군데 갈라진 틈에서 새빨간 피가 배어나오고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상처투성이었어요. 남편이 일당을 받아오는 날은요, 그게 바로 우리한테는 잔칫날이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순대를 3,000원어치 사와요. 그리고 소주 한 병을 사서 우리 둘이서 한 잔씩 나눠 마시면서 서로의 언손을 녹여줬어요. 영수가 미안해. 내가 못나서 너 고신만 시키고 내가 꼭 성공해서 너 아파트 살게 해줄게. 벤츠 태워줄게. 남편은 술 기운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게 허풍인 줄 알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코끝이 찡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우리한테는 서로가 있었고 곧 태어날 우리 아기 민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한테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어요. IMF가 터지고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잖아요. 회사 다니던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앉고 그랬던 그 시절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진짜 지옥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안전장비 하나 없이 그냥 맨몸으로 3층 높이 비계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해서 다리가 으스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요. 피투성이가 된 남편이 침대에 의식도 없이 누워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고 심하면 폐혈증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 말에 저는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술비 500만 원. 지금이야 큰 돈이 아니지만요. 그때 우리한테는 하늘의 별 따기 목숨 같은 돈이었어요. 주인집 아주머니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봤고요. 사채업자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면서 빌어도 봤어요. 그런데 돈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보증인 없으면 10원도 안 돼요. 아줌마, 신장이라도 팔 거야? 그 인간들이 비웃으면서 하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자존심 밥 먹여주냐? 네, 맞아요. 자존심은 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인생이었는데 그걸 제 손으로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하는 순간이 오니까 정말이지 죽고 싶더군요.
병원비 독촉 전화는 빗발치고 남편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는데 제가 뭘 가릴 처지였겠습니까?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는 26의 꽃다운 여자는 없고 삶에 찌든 귀신 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자. 가서 개가 되라면 개가 되고 기어오라면 기어가자. 내 남편 다리만 살릴 수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악마한테 팔겠다. 오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수천 번도 더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제발 오빠가 사람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기를. 1%의 혈육의 정이라도 남아있기를. 하지만 그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것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 딱 그 심정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요, 깨서는 안 될 맹세를 깼습니다. 죽어도 다시는 안 가겠다던 친정, 오빠 영호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3년 만이었습니다. 강남의 4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오빠라면 500만 원쯤은 있을 거라고,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요. 빗물에 흠뻑 젖은 생쥐꼴로 아파트 현관 초인종을 눌렀어요. 온몸이 흠뻑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저는 그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오빠 목소리는요, 기름지고 여유가 넘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야, 영숙이. 제발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고 나서야 현관문이 열리고 오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저를 집 안으로 들일 생각조차 없었어요. 현관 입구를 막딱 막아서면서 저를 내려다봤어요. 거실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애들 웃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하호호 행복하게 웃는 조카들 소리요. 그런데 오빠는 비에 젖은 저를 보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코를 손으로 막았어요. 아우, 냄새. 야, 너한테서 무슨 시궁창 썩은 내가 나냐. 여기까지 진동을 한다. 왜 왔어? 뻔하지 뭐. 돈 빌리러 왔냐? 그때 새언니가 나왔어요. 화려한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저를 벌레 보듯이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아가씨, 연락도 없이 이게 무슨 매너예요. 우리 애들 놀라게. 그 꼬라지를 하고 여기를 오면 어떡해요. 집값 떨어지게. 저는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 그딴 거 개나 줘버리라지요. 내 남편 다리가 잘리게 생겼는데, 내 아이 아빠가 병신이 되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오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오빠, 언니, 제발 한 번만 살려줘요. 그이가 공사장에서 떨어졌어. 수술비 500만 원만 빌려줘. 아니,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적선 한 번만 해줘요. 내가 평생 식모살이를 해서라도 갚을게. 우리 그이 걷게만 해줘. 제발요, 제발. 제 울음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처량하게 울려 퍼졌어요. 지나가던 이웃들이 고개를 돌려서 쳐다봤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때요, 오빠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더니요, 제 얼굴을 향해서 담배 연기를 뿌옇게 내뿜었어요. 그리고 발로 제 어깨를 툭 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년아, 500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이냐? 그리고 네 남편 병신되면 너한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 핑계로 이혼하고 딴 놈 만나. 내가 왜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 투자를 하면 회수가 돼야 하는데 너희는 그냥 쓰레기통이잖아. 재수 온 붙기 전에 꺼져. 새언니는 옆에서 거들었어요. 여보, 그냥 경찰 불러요. 주거 침입으로. 아가씨, 듣자 하니 너무하네. 우리 다음 달에 해외여행 가야 해서 환전 다 해놔서 현금 없어요. 정 급하면 콩팥이라도 떼다 팔든지 알아서 해요. 여러분, 시간이 멈춘다는 말을 믿으세요? 오빠가 던진 그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공중에서 춤을 추며 떨어지던 그 찰나의 순간, 제 심장은 박동을 멈췄습니다. 차라리 뺨을 때리지, 차라리 쌍욕을 하고 머리채를 잡지. 바닥에 흩어진 그 3만 원은요,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에 대한 사형 선고였어요. 너는 내 동생이 아니다.
너는 인간도 아니다. 너는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밟아도 꿈틀대지 말아야 할 벌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을 줍는데요. 손이 덜덜 떨리다 못해 마비가 오는 것 같았어요. 땅바닥에 엎드려 그 더러운 돈을 줍는 제 모습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제 인생에 문을 닫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착하고 여렸던 영숙이는 그날 밤 그 차가운 복도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피눈물을 흘리는 괴물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오빠가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서 제 얼굴에 획 뿌렸습니다. 옛다, 차비나라고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경비실에 얘기해서 너 출입금지 시킬 거니까. 바닥에 흩어진 돈을 주워 보니까요. 고작 3만 원이었어요. 남편 다리값으로 3만 원을 던져준 거예요. 1,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가 섞여 있는 마치 길바닥 거지한테 적선하듯이 던져준 그 돈. 저는 그 돈을 주워들고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오빠 부부는 쾅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닫힌 문 너머로 아우 찝찝해 소금 뿌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가면서요. 제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어요. 뱃속에 둘째가 생긴 줄도 모르고 막노동판에 나가서 벽돌을 날랐습니다. 그런데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남편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서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뼈가 쑤신다면서 밤새 끙끙 앓는 남편을 보면서요. 저는 매일 밤 칼을 갈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칼을 갈았어요. 그날 이후로요. 착하고 순진했던 영숙이는 죽었습니다. 남은 건 오로지 도끼, 그리고 세상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 뿐이었어요. 우리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아니, 미친 듯이 살았어요. 남편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면서 트럭을 몰고 야채 장사를 시작했어요. 저는 시장 바닥에서 순대국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돼지 핏물을 빼고 돼지 머리를 삶았어요. 역겨운 냄새가 온몸에 배어서 목욕탕에 가도 사람들이 피할 정도였지만요. 저는 웃었어요.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는 걸 보면서요. 남들이 버린 배춧잎을 주워다가 국을 끓여 먹었고요. 아이들 옷은 헌옷 수거하면서 주워서 입혔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여자 독하다 독해. 눈에 살기가 있어. 돈에 미친년이야. 네, 맞습니다. 저는 돈에 미친년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남편 다리를 잃었고 돈이 없어서 오빠한테 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으니까요. 저는 절대로 다시는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우리의 작은 순대국밥집은 입소문을 타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건물을 사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철순의 가마솥 국밥. 전국에 체인점이 100개가 넘게 생겼어요. 남편의 성실함과 제 도끼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부동산 경매를 공부해서 건물을 하나씩 사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돈이 돈을 벌더라고요. 가난할 때는요, 10만 원 벌기가 죽기보다 힘들었는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앉아만 있어도 1억이 들어왔어요. 30년이 지난 지금요, 저는 강남 테헤랄로에 15층짜리 빌딩을 가진 수백억대 자산가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지금 경영 수업을 받고 있고요. 늦둥이 딸은 의사가 되었어요.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아니, 모두가 우리 앞에서 고개를 90도로 꾸벅꾸벅 숙입니다. 돈이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참 웃깁니다. 제가 가난할 때는 저를 전염병 환자 보듯 피하던 사람들이 제가 빌딩을 사고 회장이 되니까요.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표 언구를 하고 달려들어요. 회장님 하면서 굽신거리는 그들의 머리통을 내려다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비웃음을 삼킵니다. 이 양반들아,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비싼 거지 내가 변한 게 아니야. 돈이 권력이고 돈이 곧 인격이더군요.
통장 잔고가 늘어날수록 세상은 저에게 한없이 친절해졌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저들의 미소는 나를 향한 게 아니라 내 지갑을 향한 것이라는 걸요.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겼어요. 왜냐고요? 이 돈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어야 언젠가 내 목을 조르려 했던 그 인간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을 테니까요.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높고 화려한 곳에서 가장 차갑고 냉정하게 내려다보며 하는 것. 그게 진짜 복수니까요. 그동안 오빠 영호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기신 유산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사기를 당했다. 도박에 손을 대서 아파트를 날렸다. 새언니가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 그렇게 풍비박산이 났다는 소문이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쌤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제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잔인하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오늘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 집무실 비서한테 연락이 왔어요. 웬 노숙자 같은 노인이 저를 친동생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 로비에서 난동을 부린다고요. 저는 CCTV 화면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 전에요. 그 기름진 얼굴로 저한테 담배 연기를 뿜던 오빠. 그 위풍당당하던 인간이 지금은요. 다 떨어진 등산복에 냄새나는 운동화를 신고 머리는 산발을 한 채로 보안 요원들한테 질질 끌려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비서한테 말했습니다. 올려보내세요. 아주 귀한 손님이시니까. 아, 그리고 보안팀장님도 대기시키세요. 잠시 후에요. 육중한 대표이사실 문이 열리고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어요. 오빠는 들어오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바닥에는 최고급 카펫이 깔려있고 통유리 너머로는 강남 시내가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급 사무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명품 정장을 입고 앉아있는 저를 보면서 오빠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비비고 또 비볐어요. 저는요, 30년 전에 오빠네 거실에서 느꼈던 것처럼 아주 여유롭게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김영호 씨. 살아있었어? 죽은 줄 알았는데. 호칭을 오빠가 아니라 김영호 씨라고 부르니까요, 오빠 눈빛이 흔들렸어요. 오빠는 쭈뼛쭈뼛 다가오더니 털썩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수가, 아니 회장님,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눈이 멀었었어.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우리 사이에 남도 아니고 피를 나는 남매 아니냐. 오빠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고 당장 1억 원을 갚지 않으면 이번에는 정말로 어디 하나 불구가 되거나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30년 전에요. 제 남편 다리를 두고 비웃던 그 입으로 이제는 자기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역겹고도 통쾌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1억? 그 돈만 있으면 살아?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 눈이 번쩍 빛났어요. 희망을 본 거죠. 그래, 1억만 있으면 돼. 너한테는 껌값 아니냐. 내가 나중에 꼭 갚으마. 죽은 부모님을 봐서라도. 저는 책상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빠가 침을 꿀꺽 삼키면서 손을 쭉 뻗었어요. 그 안에는 수표가 가득 들어있을 거라고 기대했겠죠. 오빠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서 허겁지겁 뜯어봤어요. 하지만요, 그 안에서 나온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30년 전에 오빠가 제 얼굴에 뿌렸던 3만 원이었어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들,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쓴 일기장 중에서 그날의 페이지를 복사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오빠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서 오빠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앉아있는 바닥에 제가 마시고 있던 찻잔에 물을 촥 하고 뿌렸어요. 오빠가 깜짝 놀라서 뒤로 주춤했습니다. 오빠의 얼굴에서 찬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모습이 30년 전 비를 맞으며 떨고 있던 제 모습과 겹쳐 보이더군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가슴이 아프기는커녕 제 몸속에 피가 끓어오르며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 표정을 보려고 내가 30년을 버텼어. 공포에 질린 눈동자, 파르르 떨리는 입술. 영호야, 이제야 세상이 좀 공평해진 것 같지 않니?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단순히 돈만 번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30년 전 그날 밤 짓밟혔던 제 영혼을 이제야 되찾은 겁니다.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오빠를 내려다보는데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납덩이 같은 응어리가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용서요? 아니요. 용서는 힘 있는 사람이 베푸는 사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치를 부릴 생각이 추워도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의 잔인함이 바로 제가 지난 30년간 씹어삼킨 고통의 무게니까요. 기억 안 나? 30년 전 비 오는 밤에 네가 나한테 했던 짓. 내가 빗물에 젖어서 무릎 꿇었을 때 네가 그랬지. 재수온 붙으니 꺼져라. 그리고 이 3만 원? 네가 내 얼굴에 던졌던 그 돈이야. 내가 이 돈을 왜 30년 동안 금고에 고이 보관했는지 알아? 내가 굶어 죽을 뻔했을 때도 이 돈만은 안 쓰고 버텼어. 왜? 바로 오늘 네 면상에 다시 던져주기 위해서. 저는 바닥에 떨어진 3만 원을 주워서 오빠 얼굴에 힘껏 뿌렸습니다. 지폐가 힘없이 오빠 뺨을 탁탁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야, 김영호, 1억이 필요해? 내 재산이 얼만지 알아? 1억? 그거 우리 집 개 간식값도 안 돼. 내가 그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야. 네 같은 인간 말종한테는 이런 한 푼도 아깝기 때문이야. 너는 투자가 아니라 매몰 비용이거든. 네가 그랬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싫다고. 나도 똑같아. 영수가,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오빠가 잘못했다. 오빠가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냄새나는 손이 제 바지에 닿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저는 그 손을 하이힐 굽으로 걷어차 버렸어요. 악! 오빠가 비명을 지르면서 나뒹굴었습니다. 가족? 피? 웃기지 마. 내 가족은 30년 전에 죽었어. 그때 빗속에서 울부짖던 영숙이는 죽었다고. 지금 네 앞에 있는 건 네가 짓밟았던 그 여자가 성공해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야. 내 남편은 네가 수술비 안 줘서 평생을 절뚝거리면서 살았어. 너도 똑같이 당해봐. 신장을 떼이든 길바닥에서 얼어 죽든 내 알 바 아니야. 그게 네가 쌓은 업보니까. 부모님? 저승 가서 부모님 만나면 전해. 오빠가 내 인생 망쳐놔서 내가 이렇게 독해졌다고. 저는 인터폰을 눌러서 보안팀을 불렀어요. 여기 잡상인이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네요. 당장 끌어내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건물 반경 1km 내에 얼씬도 못하게 하세요. 경찰에 접근 금지 신청도 바로 하시고요. 건장한 보안 요원 3명이 들어와서 오빠 양팔을 잡고 짐짝처럼 들어올렸어요. 오빠는 끌려나가면서도 발악을 했습니다. 김영숙, 네가 내 오빠야. 천벌 받을 년. 1억만 주면 되는데 너 돈 썩어나잖아. 이 독한 년아. 오빠의 절규가 복도 저 끝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요. 저는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독한 년? 그래, 욕해라. 마음껏 짖어라. 네가 짖을수록 내 승리는 더 짜릿하니까. 오빠가 끌려나간 뒤에요. 남편 철수 씨가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말끔한 양복을 입은 남편은 여전히 다리를 조금 절뚝거렸어요. 그 절뚝거리는 걸음걸이가 오늘따라 제 가슴을 더 아프게, 동시에 더 후련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내려다보는 제 어깨를 감싸주었어요. 여보, 괜찮아? 마음 안 아파? 남편의 다정한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활짝 웃었습니다. 아니, 아주 상쾌해. 3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갔어. 마치 변비가 뻥 뚫린 기분이야. 여보, 오늘 저녁은 아주 비싼 거 먹으러 가자. 당신 다리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로 다 보상해 줄게. 우리 죽을 때까지 돈 펑펑 쓰면서 저 인간들 보란 듯이 떵떵거리고 살자. 남편은 빙그레 웃으면서 제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오빠가 끌려나가고 사무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은 예전의 외로움과는 달랐어요. 승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평화롭고 고요한 안식이었습니다. 쩔뚝거리며 걸어오는 남편의 발소리가 오늘따라 왜 그렇게 웅장하게 들리던지요. 백발이 성성해진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주는데 30년 전 식장에서 잡았던 그 손의 온기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발 아래 세상은 개미처럼 작게 움직이고 있었죠. 여보, 우리 정말 멀리 왔다. 그리고 우리 이겼어. 복수의 끝이 허무하다고 누가 그랬나요? 천만에요. 내 가족을 지켰고 내 자신을 증명했고 악인을 처단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해피엔딩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밤은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칼을 들고 찾아가서 찌르는 거? 욕을 퍼붓는 거? 아닙니다. 최고의 복수는 바로 성공이에요. 나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 인간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들이 진창 속에서 허우적대는 꼴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30년 전에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차갑게 등을 돌리는 거. 그것이야말로 뼛속까지 시린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복수입니다. 지금 돈 때문에 가족한테 무시당하고 계세요? 친척들이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멸시합니까? 서러워서 밤마다 입을 뒤집어 쓰고 우십니까? 울지 마세요. 대신 분노하세요. 그리고 그 분노를 에너지로 삼아서 미친 듯이 사세요. 이를 악물고 돈을 버세요. 세상은 잔혹하게도 당신이 착하다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힘이 있어야, 당신이 돈이 있어야 세상도 가족도 당신한테 굽신거립니다. 착한 며느리, 착한 동생? 다 필요 없어요. 부자가 되세요. 기억하세요. 30년 전에 3만 원을 던지던 제 오빠는 지금 노숙자가 되어서 쫓겨났고 그 돈을 주우면서 울던 저는 강남 빌딩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볕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벽을 부수고 만드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당신을 비웃는 그 인간들 언젠가 당신 발밑에서 살려달라고 빌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독하게 버티세요. 제가 산증인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30년의 복수극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통쾌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 저처럼 저 콧대 높은 인간들한테 멋지게 한 방 먹이고 싶다면요.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을 힘껏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그리고 여러분의 처절한 복수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